좋아요, 구독. 또 이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진정될까? 그 점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 4월 CPI, PPI뿐만 아니라 잇따른 물가 압력 완화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멈춰줄까? 정말 작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기만 해서 이제 이게 좀 멈춰야 다 진정되지 않을까, 그 점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질까요?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회의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앞으로는 이제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그런 그 신호를 굉장히 강력하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실상이라는 거는 그 고용 데이터하고요, 향후에 그 다음에 인플레 데이터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엇나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멈춘 게 아닌가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 결국에 연준이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명서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명서에서 문구의 변화가 상당히 2006년 당시하고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에 17차례 연속적으로 0.25%씩 금리를 올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금리 인상기가 종료가 되어 갈 때쯤에 문구가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문구들이 변화해 왔고 이번에 특히나 또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그게 연준이 마지막으로 당시에 금리를 올렸던 2006년도 6월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끝난 게 아닌가 이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의장이 벤 버냉키였는데 그가 이제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행동하는 용기라고. 그 책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올리던 당시에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보면은 사실 금리를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근데 그러고서 그러한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상은 멈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근데 이제 인플레하고 아직 좀 높은 게 아니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일단은 좀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그 인플레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아마 4.1이나 4.2% 정도로 최근에 5.0, 4.9에서 또 한 차례 좀 레벨 다운이 되고요. 근데 이게 연준 FOMC 회의 다음 달에 있을 하루 전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로 나와버리게 되면 물가 안정을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 3% 내외까지도 내려갈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은 앞자리가 2자도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빨리 가능할까요? 왜냐하면은 기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22년도 6월 달이 그때가 물가가 9.1%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그 이제 근원 물가 높은 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일 높았던 시기가 헤드라인과는 다르게 9월이었어요. 좀 늦어요. 그래서 오히려 6월 데이터가 나오는 이후부터는 헤드라인 물가는 3 정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3% 중후반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내년에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그 사이에 근원 물가가 그 뒤부터는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하반기까지도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헤드라인 물가를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주 그 뭐랄까요,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히든 카드라고 하면은 식품 쪽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이 13.5%를 차지해요 전체 물가에서. 근데 이게 에너지가 6.9%, 그 다음에 뭐 중고차 이런 게 2.7%예요. 그래서 식품 쪽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맞아요. 또 체감이 제일 빨리 되는 분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막 10% 이상 너무 높아졌었는데, 높아요. 네, 이 식품 물가가 네. 미국 북미 쪽의 비료 가격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돼서. 네, 근데 이게 네. 6개월 후행을 하거든요. 근데 비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의 식품 물가도 많이 떨어지지 아, 않을까. 비료가 먼저 움직이는 건가요? 네, 6개월 그렇습니다. 먼저. 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네. 자국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서 먹고 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격이 어디 연동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농사 가격은 비료 가격에 일단 그게 그렇죠. 비용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그거 보면은 거의 이게 비슷하게 순서로. 움직이거든요. 6개월 차이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게 도움을 줄 거다이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에서는 제일 도움 줄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주거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움직임에 한 1년 반 정도 주거비가 후행을 해요. 네. 근데 집값 상승 폭이 꺾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주거비만 계속해서 안 꺾이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도 드디어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1년 6개월 동안은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근원 물가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근원 물가의 하락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나머지 근원에서 구성하는 거는 서비스 물가가 큰데 네. 그것은 고용 시장하고 연관이 깊고요. 이것도 역시나 선행 데이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미국의 구인 이제 그 개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인 개수가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미국에서 보통 서비스 물가가 내려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구인이 급격하게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근원의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근원 물가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물가 안정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우선 또 금리 완화의 의지도 충분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포인트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인 측면도 그렇고 주거비 그리고 식품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또 있을까요? 네, 하나 더 본다면 전체적으로 결국 네. 유가이기는 유가. 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기름이 결국 여러 군데 뭐 옷이라든지 모든 거에 맞아요. 예, 수입할 때도 비료에도 그렇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과연 이게 너무 오르면 다시 문제가 될 터인데,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뉴스로 접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감산을 또 뭐 발표했다 이런 뉴스들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실 이제 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쿼터라고 해서 생산하는 양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생산하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쿼터만큼도 이미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한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이미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이제 정책을 예산안을 짜기에 빡빡한 상황이에요. 그럼 유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이야 감산을 꼭 참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작년 4분기하고 그 다음에 올해 최근에 감산 발표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한 만큼의 감산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는 정말 상황이,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여력 있는 국가죠. 퀄리티가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힘든 거예요. 약속한 만큼 하기가. 그러니 조금만 유가가 오르갈라 치면은 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다 나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유가는 제 생각에는 만 60에서 80불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머지 쪽에서 크게 유가 쪽에서 변수가 나올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보면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곧 잡힐 것이다. 잡힐 네네. 것이다라는 좀 희망이 보이는데, 근데 사실 대표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꼭 그 반대로 바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네네. 우려 이야기가 또 너무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잦아드나 하면 이 경기 침체 경고가 좀 울릴까 봐 그 점을 좀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뭐 참, 우산장수하고 맞아요. 예, 너무 부채장수 양날의 같은 검이에요.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저는 그 걱정이 네. 뭔가 인플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선에 따라서 다르지 네. 않냐인데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때에는 수요 요인, 공급 요인, 심리 요인이 다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로 코로나를 해야 되니까는 생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 공급 요인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인플레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거기에서 우리도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냐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따라가고, 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가 내려오는 게 경기 침체를 이끌지 않을까? 이건 수요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번에 오롯이 수요 요인만 가지고서 인플레가 올라갔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과 심리도 너무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니 이번에 내려오는 거는 단순 수요 요인의 퇴조 이런 현상이 아니라 나머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물가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물가 내려오는 거를 경기 침체로 연관해 수요 가지고 지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경기 침체 걱정한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찾아올 것들인데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하나,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나 그 점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왔을 때, 어떤 포인트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요즘 침체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사실 굉장히 탄탄한 논리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네. 두 가지 지표로 봤었을 때 지금 침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시기, 네. 과거 14번이 있었는데 이 중에 11번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이번에 경기 이제 금리 인상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14번 중에 11번의 확률이 있는 것이죠. 너무 높네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경우가 과거 8번인데 지금도 발생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7번 침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주장하시는 논리도 대단히 탄탄합니다. 그러게요. 다만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잖아요. 4번의 예외가 있잖아요. 요 예외를 살펴보게 되면 그 예외에서는 언제나 발생했던 현상이 있는 게 고용시장이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침체를 얘기할 때 침체에 대해서 앞서 두 개의 데이터도 침체 확률을 얘기해 주는데 실효성이 높지만 네. 침체를 100% 설명해 주는 요소는 뭐냐 하면 실업의 급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업이 증가하지 않으면 앞의 요소들이 아무리 침체를 가리켜도 침체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실업의 증가인 것이죠. 고용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작년부터 내세우는 논리가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파월 의장조차도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낮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은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고용시장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말 무조건 침체가 와야 됐을 건데 이번에는 고용시장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최근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경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이제는 좁은 길이 아니라 침체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침체에 빠질 확률보다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좀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오.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요, 실업자 한 명한테 일자리가 놓여 있는 게 몇 개냐 하면 실업자가 일자리 개수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인 활동을 할 때, 구직 활동을 할 때 기업에 최대한 맞춘 거죠. 저는 더 뭐 야근도 할 수 있어요. 연봉도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코로나 때 특이한 것이 네. 일단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일할 사람 네.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국경을 다 막아버리니까는 네. 미국에 이민이 적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조기 은퇴도 네, 많이 은퇴를 늦었어요. 많이 하셔서 네. 네, 그래서 몇백만 명이 이제 파월 의장 얘기로는 이거를 다 합치면은 최소 350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업자가 한 5에서 600만 명인데 네. 과거 같으면 구인이 5, 600만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0만 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비틀어져 있는 상황인 귀해졌네요, 거죠. 이제 사람이. 네, 그러니 임금 인상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독특하다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침체를 말씀드려 보면 네. 과거엔 침체가 발생하면 일단 그 일자리 공고 낸 걸 줄여버리겠죠. 네. 그게 한 1, 200만 개 줄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사람을 자르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해고가 300에서 500, 많게는 700만 명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합산해 보면 일자리가 5에서 700만 개가 사라지는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파월 의장의 이제 논리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구인이 과도하게 나가 있는 게 600만 개가 있으니 그것부터 줄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600만 개 다 줄어들고 네. 그 뒤에 실업자가 100만 명 정도 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700만 개 정도 과거 평균 사례 정도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실업자 증가가 너무 조금이기에
실업률의 급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럼 스코어가 어떠냐 하면은요. 실업자 증가가 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의 감소가 200만 개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이제 연준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좁은 길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 높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좋아요, 구독.